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농업 농촌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국회에서도 농민 기본소득 토론회를 열고 법제화를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악화되는 농업 농촌 여건 속에서 농민들을 위한 기본소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농민 기본소득 토론회에서입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과 농촌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권리라며 농촌의 지속 가능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민들을 희생시킨 우리 사회가 당연히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 농업에 대해서, 농민에 대해서 어떤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지 더 많은 고민들을 해나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공익직불제가 농민들의 소득 지원책이 되기엔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며 산업화와 도시 위주의 정책에서 소외되는 농민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득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 위주의 어떤 정책에서 소외된 농민들, 농촌 주민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을 하자는 거고요. 특혜나 시혜성이 아니라 또 농민이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어떤 권리로서의 또 지급 대상 구체화 등 농민 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해 합의돼야 하는 쟁점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고 기본소득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더 논의해서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는 농민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을 농민으로 규정하며 2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후 경영 이양을 한 고령 지역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용 중인 이주 노동자 등도 포함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월 30만 원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는 도농 소득 격차를 기준으로 농가 평균 구성원 수를 고려했을 때 월 30만 원이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한정된 농업 예산 속에서 농민 기본소득과 농민수당, 공익직불제와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농업계가 스스로 농업 예산을 검토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등 내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16조 내년도 예산 중에 과연 농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 부분들을 농민 기본소득 예산으로 좀 하는 이런 우리 내부의 그런 노력들도 아주 중요한 게 아닐까. 한편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는 추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 과정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올해 농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는 공익직불제 시행일 텐데요. 이 제도는 직불금을 통해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한 선택 직불금 예산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농정 성과로 꼽히는 공익직불제. 기존 직불제가 쌀과 대농에 편중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공익직불제가 지난 5월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쌀과 밭 직불금, 조건분리 직불금을 기본형으로 합쳤고 나머지는 선택형으로 유지하면서 기본형과 중복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친환경 농업직불과 친환경 축산직불, 또 경관보전직불과 논활용직불 등 4가지로 구성됐습니다. 모두 농민의 소득 안정 측면보다 환경과 생태 등 공익 기능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형 직불제 예산이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선택형 직불제 예산은 약 805억 원으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체의 1.5%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이들 직불금 예산은 전체의 3.5%였지만 공익직불금 도입 이후 예산 비중이 오히려 2%포인트 내려앉은 겁니다. 상황이 이런 탓에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강화한다는 제도 취지에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사실은 선택형 직불제가 본령이거든요. 사실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이제 선택형 직불제인데 비중이 뭐 한 1~2%밖에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인 거죠. 지금보다 예산 비중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원 체계 자체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컨대 친환경 직불금의 경우 친환경 생산 인증을 받은 농가에만 지급하는 현행 틀을 유지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내년 친환경 축산 직불 예산은 37개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한 16억 원에 그쳐 정부의 친환경 축산 활성화 의지에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인증을 통과한 극소수 농가를 비롯해 환경 친화적인 영농 활동을 실천한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증받은 농가를 대상으로만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한 거죠. 관행농법에서 환경 친화적인 영농으로 이렇게 좀 바꾸는 그런 노력을 한 농가들한테는 직불금 지원이 가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 피해 보전의 논리에 머무르지 않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탄생한 공익직불제. 제도가 본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국내 원유 자금률이 50% 아래로 떨어졌다는 소식, 얼마 전 저희 뉴스24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금률이 떨어지면 식량 안보에 문제가 생기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죠. 수요기획 위기에 처한 낙농산업, 원유 자금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산 원유 자금률은 지난해 기준 48.5%에 불과합니다. 지난 10년 사이 무려 21%포인트 줄었습니다. 치즈, 분유, 버터 등 소비자들의 유제품 소비는 대폭 늘었는데 그만큼 외국산 원유 수입량도 급증했습니다. 국산 원유의 3분의 1에 불과한 가격을 내세워 유업체에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원유 자금률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 위기에 처한 낙농산업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먼저 현재의 CU 중심 산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CU는 원유를 살균하고 포장해 내놓는 일반적인 우유를 말하는데 우유의 주 소비층인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인구 감소로 음용우유 소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서입니다. 반면 치즈와 버터 등 유가공품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유업체들이 유가공품에 국산 원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서 일단 치즈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치즈를 제조하는데 국산 원유를 활용할 수 있도록 R&D와 지원 체계를 좀 구축해서 또 일부 외식업체가 특정 지자체와 상생 협약을 맺고 지역 로컬푸드를 사용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처럼 원유 또한 국내산을 사용토록 상생 협약을 장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아울러 국산 원유 생산비와 수입 원유 생산가액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국산 원유 사용 유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또한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소비 촉진 활동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정책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줘야지. 그런 상황을 자꾸 외면해버리면은 안 된다고 봐요. 선진국의 사례는 어떨까?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대부분의 국가는 원유의 용도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국내에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CU 수급균형 물량을 넘어서는 유가공품 생산용 원유에 대해서 생산비와 국제가격, 정부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가격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도 낙농가들의 우려와 산업발전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며 생산자 단체와 유업체, 학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낙농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운영하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 같은 대부분 같은 경우 용도별 차등가격제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제도 부분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 소위원회 제도 개선 그걸 하고 있어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시장 개방 확대와 CU 소비 감소, 거기에 코로나19까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국내 낙농산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원유 수급 안정과 국산 유가공품 시장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우려에 축산농가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농가와 지자체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민관 합동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까지 검출되면서 가축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AI는 국내외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국내에선 지난달 25일과 28일 충남 천안 본강천과 경기 용인 청미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청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습니다. 다행히 지난달 전북 군산 만경강과 경기 양주 상패천에서 채취한 AI 항원은 저병원성으로 확인됐고 고창 소재 유경오리 농가에서 발견된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축은 지난 2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선 네덜란드가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고 발표함에 따라 정부는 네덜란드산 닭, 오리 등 가금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발생 추이를 보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된 후 보통 20일 이내 사육 가축에서 발병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도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철새가 도래한다는 점을 들어 엄중하고 위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강원 화천 일대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 검출이 잇따르면서 양돈 농가들은 초긴장 상태에 놓였습니다. 당초 11월 초로 예상됐던 ASF 희생농가 재입식 진행도 현재로선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가와 지자체들은 ASF와 AI 확산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인 만큼 민관이 협력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대 방역 시설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할 거는 보완하고 강원도에서는 광역 단위로 묶어갖고서는 11월부터 약 한 4,000명의 그 포수분들을 동원을 해갖고 집중적으로다가 한편 방역 당국은 농가들에게 축산 내외부 시설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를 점검하는 등 차단 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지하수를 퍼올려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이용하는데 지하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면 모두 불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벌칙과 과태료 등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 아직 파악되지 못한 지하수 시설이 약 50만 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수 미등록 시설은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고갈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가 내년 5월 3일까지 6개월간 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먼저 자진 신고자에게는 대상에 따라 부과되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벌칙,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모두 면제됩니다. 지하수 시설을 등록하려면 각 시군구의 지하수 담당 부서에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먼저 지적도와 시설 설치도, 수질 검사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기존에는 시설 원상복구 비용인 이행 보증금을 미리 내야 했지만 자진 신고자에게는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이행 보증금을 전액 면제했고요. 수질 검사서 제출도 제외하였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됩니다. 본인 토지 안의 시설인 경우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 서류도 면제됩니다. 원상복구 계획서와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신청서만 잘 작성해 내면 됩니다. 단 수질 검사는 2,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한편 지하수 시설의 일일 양수 능력이 100톤을 넘으면 허가 대상, 100톤 이하면 등록 대상에 속하는데 허가 대상일 경우에는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제출해야 하고 5년마다 시행하는 연장 허가 때 이행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환경부는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난 뒤 불법 시설을 찾아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연말까지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 지하수 시설 신고 기능을 추가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5년 동안 전국 지하수 미등록 시설을 전수조사해 미사용 시설을 폐공시키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충청남도가 최근 공주 탄천면 인근 산림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도는 우선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소나무 1급 구루를 파쇄했으며 공주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지역 반경 2km 이내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며 방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 즉시 관할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3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농민, 농식품 유관기관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책 콘서트에서는 올해 농식품부가 추진한 혁신 정책 중 최종적으로 선정된 농식품 혁신 정책 7선에 대한 사례 발표와 국민평가가 진행됐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책 콘서트가 농민과 국민 그리고 정책 담당자가 상호 소통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홍천군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올해 홍천 사과축제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오는 15일까지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을 통해 현장을 담은 사과축제 사진 공모전과 미술작품 전국 공모전, 사행시, 홍천 구경 인증샷 등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홍천군 내 사과 재배 규모는 약 165헥타르로 올해 3,500톤가량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성 고삼농협 안성맞춤푸드센터가 최근 국제식품안전협회로부터 FSSC 22,000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FSSC 22,000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안전 규격에 대한 국제식품안전협회의 인증 제도입니다. 이에 윤홍선 고삼농협조합장은 국제적인 식품안전 인증 획득을 계기로 수출을 비롯해 국내 판매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2년 설립된 안성맞춤푸드센터는 지역의 한우 고기와 사고를 원료로 고품질 곰탕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초급부터 심화 과정까지 함께 차근차근 따라해보는 도전 베란다 텃밭 시간입니다. 그간 베란다 텃밭에서 심을 수 있는 여러 채소 작물의 재배법과 요령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도전 베란다 텃밭에서는 그 마지막 순서로 겨울철 베란다 텃밭 한파 대책법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남수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베란다 작물을 들여올 실내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나만의 미니 온실이 있다면 어떨까요? 베란다 텃밭 전문가 박희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요즘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베란다 작물들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상황상 실내로 들여놓을 수 없을 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하나요? 네, 베란다에서 키워주면 좋지만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거실로 들여놓자니 공간이 부족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미니 온실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스티로폼 박스를 바닥 부분만, 밑에 통 부분만 준비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 옷걸이를 잘 펴놨는데요. 이거를 좀 이렇게 구부려서 약간 아치형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X자로 이 박스 끝에 꽂아주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한 4cm, 5cm 정도는 꽂아주셔야 네,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니까요. 네. 이쪽도 이제 서로 교차가 되는 지점에 빵끈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가운데를 놓고 이렇게 해주시고 비닐을 이제 덮어서 고정을 해줄 건데요. 중심을 잘 맞춰서 이렇게 펼쳐놓고 그 살 부분에 이 집게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줄 거예요. 통풍이 안 되면 식물이 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환기구를 만들어 두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대표님 그런데 작물을 이 안에 넣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작물을 꺼내야 할 때는 집게를 꺼내고 비닐을 벗겨내면 되는 건가요? 네, 집게를 벗겨내고 살짝 열고 다 풀으실 필요는 없고요. 한쪽만 열고 식물을 넣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넣어주시면 작은 온실 속에 채소가 된 거죠. 네, 대표님 저희가 베란다 텃밭 1회차부터 5회차까지 초급부터 심화 과정 쭉 훑어봤는데요. 대표님은 베란다 농부이자 소비자시잖아요. 혹시 소감이 어땠는지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베란다를 이용해서 채소를 직접 키움으로써 내가 키운 채소를 먹고 농민분들의 그런 노고와 수고를 알고 또 우리 농산물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좋은 취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1회부터 5회차까지 하면서 어려울 줄만 알았던 이 베란다 텃밭이 약간 좀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쏠쏠한 재미, 심신안정, 그리고 농산물의 소중함까지 일깨워주는 베란다 텃밭으로 삶의 질을 높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도전 베란다 텃밭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